전쟁 환율 1,500원 고유가 당신의 통장이 조용히 죽어가는 이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퇴근 후 치맥 한 번 참아가며 악착같이 모아둔 그 통장.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쏜 미사일이 그들의 영토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내 지갑 한가운데에 떨어지는 마법 같은 시대 말입니다. 폭발음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있고 전쟁터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어째서인지 나는 지금 경제적 포화 속을 걷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뉴스에서는 국가 경제가 위기라고 떠들지만 정작 사람들은 당장 내일 점심값 1,000원 오르는 것에만 분노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두고 출근하셨습니까? 참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가장 완벽하게 망해가는 당신의 경제적 시한부 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환율 1,500원, 그리고 고유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옥으로 밀어넣는지, 그 잔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멀리서 터진 폭탄, 내 방앗간을 덮치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흘리는 건 참호 속의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학살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영토 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래 세계 주요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중동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얼마를 담당하고 있는지는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지정학적 갈등의 선상에 얼마나 깊이 걸쳐 있는지는요? 이 질문들에 선뜻 답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밀과 천연가스, 반도체 공급망이 끊어지는 순간 당신이 쥐고 있는 원한은 그저 숫자가 적힌 디지털 쪼가리로 전락합니다. 폭탄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떨어졌는데 왜 피는 당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금융전쟁의 역설입니다. 멀리 있을수록 타격은 가장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급이 줄어듭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던 자원과 물자가 세계 시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둘째, 수요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늡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고 더 많은 것을 비축하려 합니다. 셋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 가격의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오느냐? 당신의 우편함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구조에 유난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압도적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것들을 땅속에서 꺼내거나 바다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것도 달러로. 그런데 달러 가격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요금이 오르고 물가 전반이 오릅니다.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당신의 일상을 침범하는 방식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폭발음도 없고 파편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더니 작년보다 계산대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 들렀더니 예전보다 더 많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느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더니 숫자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쟁의 파편이 당신의 지갑에 박힙니다. 전쟁의 가장 교활한 특성이 이것입니다. 전선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분배한다는 것. 그것도 총성이나 경보도 없이 숫자로만 표시되는 방식으로. 평화라는 이름의 마취제, 그리고 기습. 어제까지 주식창의 파란불을 조정이라 불렀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망 선고의 전조였습니다. 전쟁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본은 공포를 피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고점에 물려 존버는 승리한다고 외치는 당신의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금융시장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그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전될 것인가, 협상이 시작될 것인가, 제3국이 개입할 것인가, 에너지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자본은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달러, 엔화, 금, 이른바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것들로 돈이 몰립니다. 그리고 신흥국 통화, 주식시장, 위험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어느 쪽입니까?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이것이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이 썰물이 빠져나가는 시장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믿음으로, 혹은 이미 물린 자산을 팔지 못해서,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어떤 이유든 결과는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뒤 남은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 가치는 하락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예능을 보는 동안 당신 통장의 실질 가치는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해외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이 빠지니 포트폴리오 가치가 감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들 때 당신은 오직 희망이라는 무기 없는 방패로 이 거대한 압박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희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이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의 공포, 그 숫자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환율 1,500원.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막연히 나쁜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환전이 좀 불리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환율 1,500원은 해외여행의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일상 전체에 관여하는 숫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러를 사는데 작년에 1,200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50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당신이 가진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일상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 옥수수, 콩 상당 부분이 수입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즉 원유와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 수입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일부, 우리가 먹는 고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료, 우리가 입는 옷의 원단까지 수입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주유비가 오릅니다. 당신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어떻습니까? 올랐습니까? 아마 물가 상승폭만큼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고 환율 상승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외화 자산이 없다면 환율이 오를 때 당신은 손해를 봅니다. 반면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오를 때 원화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환율 변동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원화 예금이라면 환율 1,500원은 당신의 국제적 구매력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잃었습니다. 이것이 환율의 마법이자 저주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단기간에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유가 당신의 하루를 침범하는 조용한 세금,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간판의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대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비용이 오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경제에서 에너지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운반하고 팔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연료가 필요합니다. 마트의 냉장고를 가동하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 하나하나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그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퍼집니다. 교통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오르고 그 모든 것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차를 타지 않는 분도 기름값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갔을 때 식료품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유통비용 상승이고 그 유통비용 상승의 핵심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유가 급등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2008년 유가 폭등. 이 시기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입 의존국입니다. 원유 수입 규모는 매년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사오는 데 쓰는 달러가 늘어납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외환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환율에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청구서는 기업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받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기요금은 올랐습니다.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올랐거나 오를 예정입니다.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유류세 인하라도 해주겠지. 네, 정부도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에너지 보조금, 물가 안정 대책. 그러나 이것들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근본 원인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려면 재정을 써야 합니다. 재정을 많이 쓰면 국가 부채가 늘고 그것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쉬운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유가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전쟁, 환율 1,500원, 고유가를 각각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원유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유가를 끌어올립니다. 유가 상승이 무역 수지를 악화시켜 환율에 압박을 줍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환율은 더 오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상황. 개별 요인이 각각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기업이 힘들어지고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쓰면 국가 부채가 늘고 통화 가치에 압박이 생깁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외환 보유고를 써서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도구가 상충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의 결과물이 당신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금리를 올렸더니 대출 이자가 올랐습니다. 재정을 썼더니 세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환율 방어를 포기했더니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당신은 무언가를 더 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월급 받아서 예금 통장에 넣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겠다는 것은 파도가 치는데 수영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남는 자의 선택.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모르는 것과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 둘은 결과는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특정 투자처를 추천하거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투자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칙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산이 원화예금입니다. 혹은 모든 자산이 특정 종목의 주식입니다. 이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를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방어가 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자산들을 조합해 두는 것이 분산의 핵심입니다. 원화 자산만 있다면 환율이 오를 때 당신은 일방적으로 손해입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환율이 오를 때 그 부분은 원화 기준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관련 자산이 일부 있다면 유가 상승 시 그 부분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금 같은 안전 자산이 일부 있다면 전쟁이나 공포 상황에서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자산 구성을 확인하고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면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플레이션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시간과 함께 갉아먹습니다. 연 5% 물가 상승이 10년 지속되면 지금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10년 후에는 61만 원 정도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예금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명목 금액은 유지되지만 실질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것을 실질 금리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금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용한 손실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자금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다만 그 리스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의 근원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내 기름값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환율 변동이 내 실질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내 저축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적어도 이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뉴스를 볼 때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무겁고 냉소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편안함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포와 현실 직시는 다릅니다. 공포는 마비를 만들지만 현실 직시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환율은 높은 수준에 있으며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수년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모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하고 있는데도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면 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무력감입니다. 이렇게 큰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냐는 생각. 이것이 사람들을 소파에 눕혀두는 마취제입니다. 개인은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외환 위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매번 세상이 끝날 것 같았고 매번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켰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키웠습니다. 차이는 운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파에 다시 누울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뭔가 하나라도 확인해 볼 것입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십시오. 원화 자산만 있는지, 달러 자산이 있는지, 실물 자산이 있는지, 그 구성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 나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크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재정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멀리서 터진 폭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차갑고 조소하는 어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불합리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내린 결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합리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느냐, 알고 대비하느냐, 불평하며 멈춰 있느냐, 이해하고 움직이느냐. 전쟁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환율이 안정될 때가 올 것입니다. 육아가 진정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지금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가장 나쁜 상황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폭탄은 멀리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하셨다면 그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편안한 이야기보다 불편한 진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경제 이야기,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